네, 택시기사 부족 문제가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인력이 부족해진 탓인데요. 2019년 29만여 명이던 일본의 택시기사 수는 지난 3월 기준 23만여 명으로 20%가량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자 이직한 사람들이 늘었고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58.3세였는데 이렇다 보니 유명 관광지에서조차 늦은 밤이 되면 택시를 잡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운전자가 자기 차에 승객을 태우는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현재는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일본 택시업계는 그러나 전문 교육 부족과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일본 전체 인구의 10%가 80세 이상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식이겠죠. 초고령 사회 일본의 현황과 또 일본 정부의 대응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가영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 정치학과 전임 강사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일본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80세 이상이라는 보도 접했습니다. 자, 일본의 고령화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80세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70년에는 이 비율이 38.7%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봐야 하는 것이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요. 현재는 60% 정도인데 50년 후에는 52%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2명이서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데 50년 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총 인구도 2008년을 정점으로 이미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년 후에는 지금의 70% 수준인 8,7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요,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일본에는 구직자 한 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효구인 배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90년대 초 버블이 붕괴하고 0.5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 2019년에는 1.6까지 올랐고 코로나로 인해 잠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1.3 정도로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가운데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문제는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블이 붕괴하고 마이너스 성장도 여러 번 있었고 2000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이 0.9% 정도로 일본이 성숙한 경제라는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거둬들이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의 세입 중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30% 이상을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60%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50% 정도인 한국의 5배 이상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인구 초고령화가요, 노인들 연금도 보건의료도 이런 거 포함해서 일본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지금 일본은 막대한 정부 부채를 안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전체 세출 중 2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 지출로 30%가 넘습니다. 사회보장 지출 중에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이고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이렇게 연금과 보건의료에만 80% 가까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은 한국처럼 본인이 받을 연금을 적립해두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연금을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1인당 의료비는 그 밖의 인구에 비해 4배 정도 많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일본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출산율 제고도 필요하고 이 같은 인구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데요.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지고 나서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와 더불어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보육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에도 무상보육이 있는데요. 무상보육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을 활용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것을 경제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세에서 44세 여성의 취업률은 2006년 65% 정도에서 2021년 78.6%로 15년간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노동력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하는 것을 금하는 한편 65세까지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70세까지의 계속 고용도 기업 측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가영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영주택 입주자가 숨진 뒤 유품이 방치돼 새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공영주택입니다. 입주자가 재작년 세상을 떠났지만 유품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 2년 반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법상 유품의 소유권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만큼 상속인이 유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我々も勝手には処分できないというそこの難しさですね。 정부는 6년 전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유품을 선별 이동해도 좋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에서도 앨범과 위패 등의 귀중품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선별한 유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냐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민법에 따른 보관 기간은 20년인데 지금까지 유품을 찾으러 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유품은 488명분이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